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선교 공동체의 사무국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주셨던 귀한 선물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이세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이 이름이 낯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사는 분들 가운데 이분의 이름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고 의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의 삶을 시간 순으로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1860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아버지가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셨는데 이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영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것처럼 이 가정도 이제 배에 몸을 싣고 카나다에 정착합니다. 영국에서 했던 일이 노동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카나다에서도 역시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에비스는 어린 시절 카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되게 효자였던 것 같아요. 12살 됐을 때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2살에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는 그래도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초등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그 친구들, 또래의 아이들을 저녁에 야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2년간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초등학교에 복학해가지고요.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약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약사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분이 이제 그 약국에 들어가서 3년간 일을 하면서 자신의 다음 삶을 준비하는데 이때 이분이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카나다 토론토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그 병원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나다 토론토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또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로 사역했었고요. 또 약학대에서도 약학을 가리키는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러한 인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해가 1884년이었어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토론토 대학에 입학했었을 때가요. 근데 그 1884년에 우리나라는 어땠나 봤더니요.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나라였거든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884년에 한 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처음 왔던 분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1884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884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 씨가 그 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 민영익 씨를 치료했던 분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셨고 그 알렌의 치료로 인해서 민영익 씨가 목숨을 건지게 되면서 왕실에서 서양 의술이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당시에 서양 병원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병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해원, 이름이 2주 만에 바뀌는데 제중원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1885년 4월 달부터 의료사역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에비슨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 제중원에서 알렌 다음으로 일했던 선교사님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1885년 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1890년에 이질에 걸렸던 조선인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질에 감염돼서 그만 우리나라에서 순직하시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4살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여기서 하루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선 선교를 부탁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당시에 외국인들이 묻히는 곳이 인천 송도에 외국인 무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7월에 또 장마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존 혜런 선교사님을 모시고 인천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라에 부탁해서 나라에서 마련해줬던 땅이 우리가 한 번쯤 가본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님 존 혜론 선교사님이 묻히시면서 그곳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안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 존 혜론 선교사님의 빈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됐는데 그 사이에 왔던 민튼이라는 선교사님도 사역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존 혜론 선교사님과 같은 교단이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안식년에 돌아가가지고요, 곳곳에 다니면서 한국의 선교의 상황들을 전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때 토론토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토론토 대학교의 YMCA 청년 학생운동의 역할 좀 이렇게 함께 동참했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요, 한국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연하고 콜링을 했는데 이제 강연이 다 끝나고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교제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전한 거예요. 에비슨 교수님이 한국에 오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카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5년 더 교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청빙을 받은 상태였고요.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요.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기로 이분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조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 이분은 감리교 백그라운드였는데 당시 카나다 감리교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교단이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고 오시게 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려고 준비하실 때요,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그 자녀 셋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아이 중에 첫째, 둘째가 성홍열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기 바로 전에 셋째 아이도 성홍열을 앓고요. 이 셋째 아이는 폐렴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면 한 7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거예요. 가시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모님은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두 분이 했던 대화가 저는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먹먹하거든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보,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조선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이의 병치료를 위해 출발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밴쿠버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조선에 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선행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서 밴쿠버 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 살아있으면 우리 거기 가야 되는 거라고. 뱃속의 아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분들이 배 타고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나다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다가요, 일본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러니까 조선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조선에 들어가야 되니까 배 타고 조선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에 도착하셨던 거죠. 그게 1893년이었어요. 93년 7월 16일 날 부산에 도착하셨거든요. 이 선교사님 부산에 도착하셔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부산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지금 서울에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있지 않다고 가을에 올라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부산에 잠깐 한 달 보름, 2달여 가량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더글라스 에비슨이 부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양화진에 오시면 이 넷째 자녀의 묘가 있는데요. 묘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부산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어요. 선교사님 부산에 도착하셨는데 부산에 당시에 머물렀던 선배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가정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모기장은 가져오셨나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선교사님 뭐 모기장 같은 거 사실은 카나다에서 막 필요하는 때가 아니니까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님이 그럼 내일 일본 포목점에 가서 우리 모기장 쓸만한 거 사러 갑시다. 오늘 하루 편하게 지내세요.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날 밤 기억을 글로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모기 때문에 시달려가지고요. 모기 쫓느라고 못 주무셨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이런 글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카나다에서 조선으로 오게 되는 초기의 첫 번째 여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첫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